안녕하세요. 정예킨, 장유리. 자, 장유리 한국사는 오늘 고려로 들어옵니다. 자, 고려 귀족사의 형성과 이제 변화라는 파트인데 고려 정치사가 되겠죠? 대다수 정치사로 문제가 집중되고 정치사를 하다가 나오는 경제, 사회, 문화가 하이라이트. 예, 그래서 정치사 진짜 정리하는 게 뭐 80%한 단원당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이제 민족을 재통일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신라 말에 두더지들의 난립의 결과로 완산주 지방 900년에 여기에 도읍을 잡고 나라를 건국한 인물이 바로 견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후백제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대동강 아래로 송악이 또 최고의 명당으로 꼽혔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송악의 901년 궁예가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후삼국이 분열이 되는데 여기서 왕권 강가가 힘들었던 궁예가 도읍을 3년 만에 본인의 출신지인 철원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국호를 마진 또 태봉으로 바꾼다. 그러면서 민심 수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거죠. 자, 그 철원에서 쿠데타가 터지니 바로 그게 왕건의 고려 건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예를 축출해내는 그런 쿠데타가 918년에 터졌고요. 이듬해 다시 본인의 출신지인 송악으로 다시 도읍을 천도할 겁니다. 이때부터 송악은 나라 고려시대 제1의 수도 개경으로 군림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926년에 벌어진 일인데 바로 발해를 흡수해요. 발해는 누구한테 멸망당했냐면 거란에게 멸망당했었어요. 자, 거란에게 멸망당한 발해를 흡수하더라. 이로써 이제 진정한 민족 재통일이 되는 거죠. 자, 바꿔 말해 고려는 국경을 거란과 맞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935년인데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라 수도 금성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 거기 후백제와 고려 간의 전투 보이시죠? 자, 927년 대구에서 터졌던 공산 전투에선 견훤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견훤이 더 우세승이었는데 930년 안동에서 터졌던 고창 전투가 완전히 사실 왕건이 견훤을 압도하게 되는. 그러면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실 이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입장에서는 이미 견훤의 기세가 꺾였어요. 왕건에게로 나라를 투항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 이제 본명으로 겸손하게 내려와야겠죠? 본명이 김부입니다. 그래서 김부같이 이렇게 전쟁 한 번 없이 나라를 갖다 바치는 투항하는 이런 호족들은 사실 우대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런 걸 본보기 삼아 다른 호족들이 내 밑에 전쟁 없이 그냥 투항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이 지방 두더지들의 세력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 경순왕을 철저하게 우회했는데 계속 경주 지방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경주를 계속 다스려. 우리 그걸 사신관으로 임명한다라고 할 겁니다. 이따가 사신관 문화가 나올 텐데 그 사신관으로 최초로 임명된 자가 바로 경주의 김부라는 거죠. 경주의 김부가 바로 최초의 사신관인데 그가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936년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를 강제로 멸망시키더라. 가 아니고요. 같은 연도였던 935년 후백제 땅에서는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쿠데타가 터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 신검이 아버지였던 견훤을 김제 금산사라는 소리에 가둬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견훤이 결국 왕건에게 투항하면서 결국 견훤을 부하로 얻은 왕건이에요. 그러니 견훤은 자기가 세운 나라 자기 손으로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진짜 운명이 드라마 같아요. 한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끄는 나라를 내가 내 손으로 세운 나라지만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936년 실제로 후백제 신검을 무너뜨렸던 그 마지막 전투에 사실 견훤이 임하기에는 견훤의 나이가 너무 노쇠했고요. 예, 결국 견훤은 보고만 들은 거죠. 왕건이 멸망시켰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민족을 재통일해 내는 과정이 18년이 또 걸렸습니다. 자, 이때 궁예를 몰아낼 때 왕건 나이가 42살이고요.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해 낼 때 나이가 60세예요. 제가 갑자기 왕건의 나이를 말씀드리는 건
왕건이 그 정도로 무르익은 정치인이었다라는 거죠. 나이가 뭔가 말해주듯. 포스도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이후 개국공신 3,000명이 넘는 개국공신을 책봉했어요. 거기다 개국공신들 진짜 내 곁에 있는 개국공신들에게 굉장히 후한 대우를 했는데 그 어떻게 후한 대우를 해도 그 어느 누구 개국공신 하나 왕건을 우습게 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왕건의 나이가 가져다주는 위엄도 명망도 카리스마도 대단했겠죠. 자, 그 아래 왕건은 결국에는 그 후삼국이 난립하던 가운데 최종적인 승자예요. 그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민생 안정책을 제일 잘했어요. 취민 유도라고 하여 생산량 무조건 10분의 1. 절대 그거 이상으로 세금을 안 걷었다고 하고 거기 흑창이라는 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납부하게 하는 이게 고구려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고구려의 진대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진대법을 계승한 흑창을 그대로 계승하더라. 자, 이 남자의 가장 큰 미션은 바로 호족 세력들을 내 편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호족을 포섭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지방 유력한 호족의 딸과는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왕비를 29명 거느린 걸로 유명했고요. 아니면 왕시성을 하사해서 그냥 왕족으로 다, 내 패밀리로 다 엮어버리는 거죠. 그런 개국공신들의 파워 따라, 자, 힘 따라 토지를 나누더라. 우리 이 땅을 역분전이라고 하는데 개국공신의 파워 따라 개국공신의 공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수조지를 지급한 걸 역분전이라 그래요. 그 역분전이란 토지를 줬다라는 것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아, 개국공신을 굉장히 우대해줬구나. 하지만 왕건이기에 그 어떤 누구도 우습게 보지는 않았다. 또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필요했는데 아까 내미토로 투항한 김부를 최초의 뭐로 임명했다고요? 그 지역을 계속 다스려라. 자치권을 부여하는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아들은 반드시 수도 개경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그 인질제도로 기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제도가 앞서 이미 신라 땅에 있었어요. 통일신라 때 상수리라는 인질제도가 이미 있었는데 요거를 계승한 겁니다. 따라한 거죠. 예, 기인제도. 그래서 사신관과 기인제도가 첫 적용된 사례가 경주의 사신관 김부더라 이 말이고요. 자, 통치규범을 제시합니다. 훈요 10조를 남겨요. 그 다음에 관리들의 지침서로 정계와 계백요소를 남겼는데 정계와 계백요소는 현존하지 않아요. 훈요 10조만 현존합니다. 자, 훈요 10조가 51조 메뉴에 있는데요. 1조에서부터 불교의 힘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불교, 그 다음에 2조의 풍수지리 사상, 그냥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융합한 나라요. 4조에 보면 거란은 짐승과도 같은 나라다라고 돼 있는데 거란을 짐승과 같은 나라라고 묘사를 한 건 우리나라 북진 정치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는 분명한 고구려 계승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국호를 고려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라의 중심 기조가 북진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진 정책의 걸림돌이 되는 거란은 멀리할 것. 또 나라가 지금 그 국경에 걸려있는 도시가 있어요. 국경이 지금 계속 그 삼국 통일을 무슨 강으로 했어요? 대동강이잖아요. 대동강에 걸려있는 국경 도시가 제2의 수도로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 도시 이름은 평양이에요. 평양을 제2의 수도 서경으로 매우 높였어요. 자, 1의 수도는 나라 수도 저 본인의 출신지였던 송악이잖아요. 송악은 1의 수도 개경이 되고요. 2의 수도 서경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서경이 북진 정책의 기지가 됐고요. 실제로 본인이 진짜로 북진했어요. 그래서 영토를 어디까지 넓혔냐면 여기 청천강 일대까지 벌써 넓히고 들어가요. 본인이 벌써 북진 정책의 성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조 왕건은 그러니까 나라의 뭔가 중심 기준을 잡으면서 그게 훈요 10조로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5조에도 그 서경은 우리 짐에게 근본이다라는 말에서 풍수지리 사상에서 최고로 명당화시키고 있는 땅은 바로 평양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서경을 중심으로 잡고 북진 정책 기지로 잡고 벌써 영토를 청천강까지 넓혔다는 거. 그리고 훈요 10조 마지막에서 그 연등회랑 발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연등회라는 거는 그 불교 행사예요. 네, 불교 행사입니다.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할 것. 그만큼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였어요. 다시 왼쪽 아래로 가서 연등회랑 팔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더라. 그다음에 서경을 매우 중시하더라 해서 청천강까지 영토를 넓히더라 했습니다. 그 아들들 때가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커져버린 개국공신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어린 이제 왕들이 내가 왕이다! 중심 잡기 매우 힘들어요.
그 4대 임금이 누구냐면 왕건의 셋째 아들인데 먼저 2대 왕, 3대 왕은 형님들이거든요. 개국공신 스트레스 하도 받다가 3년, 5년, 도합 8년 만에 벌써 4대 임금이 등장해요. 빨리빨리 죽었어요. 형들이 개국공신 스트레스 하도 받다가. 그래서 광종은 949년에 왕이 됐는데 이 남자 분명히 빅광자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칠광자로 기억해요. 왜냐면 진짜 당시에 미친 줄 알았으니까. 아니 왕이 되고 7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던 왕이 7년 만에 입을 딱 한마디 뗀 게 나라에 너무 돈이 없으니 노비를 몇 명 풉시다 라는 제안이에요.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건데 노비는 귀족들의 재산일 텐데 이거를 함부로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왕권이 약하다면 이게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개국공신들 반발에도 부르고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때부터 진짜 이 광종의 광기 어린 눈빛은 진짜 이제 호족들을 피로 숙청해내는 거죠. 이왕 미친놈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7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드디어 개혁의 칼을 뽑아드는 그 순간은 완전히 나라 분위기가 반전되는 순간. 그래서 광기 어린 완전 진짜 미친놈 눈빛으로 하나의 개혁을 더 들이대니 그게 과거제예요. 이게 956년, 958년, 2년 만에 이런 정말 대단한 개혁 두 가지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노비를 양민으로 풀어버리니 국가재정은 확충되는 거죠. 그게 노비양권법의 효과였고 과거제도를 시행해서 신구 세력을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 능력을 이제 등용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이 유학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엄청난 왕권 강화책.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연호 쓴다니까요. 광덕, 준풍이라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왕권을 강화시켜준 이런 악역을 자처한 사람 덕분에 나머지 왕들은 상당히 편해졌어요. 6대 임금이 누구냐면 성종이거든요. 고려에도 성종, 조선에도 성종이 있는데 뭔가를 많이 완성해야 성종이에요. 자, 이때 바로 과거 육두품 집안 출신의 최승로라는 인물이 시무 28조라는 개혁안을 써서 바치는데 그 28가지 개혁안이 다 절절하죠. 자, 51조 가운데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7조 되게 중요했는데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이러죠. 그 외관이라는 게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 최초로 지방관 파견이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원래 이 나라는 사신관으로 임명해줘서 자치권을 줘버리는 문화인데 처음으로 지방관이 임명이 됩니다. 12곳에. 우리 그걸 12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12곳에 12목이 설치가 되고 거기로 지방관이 파견되더라. 최초로 지방관 파견이 12목 설치입니다. 자, 11조 중국과 반드시 같은 개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건 앞서 있었던 노비양건법과 과거제도가 이미 중국에서 선보였던 개혁이에요. 참고로 최승로는 유학자적 관점에서 광종의 개혁을 좋게 보지 않거든요. 광종의 좀 개혁을 까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연대기랑 팔관들을 좀 줄이소서 이러는데요. 이거는 불교를 억압하자라는 논리가 아니라 너무 국가의 재정을 낭비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없앴어요. 성종이. 근데 바로 부활을 했죠. 다만 축소된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자, 20조가 진짜 주겠는데 이 나라 불교는 개인의 덕을 닦는 이념이요. 개인의 수신의 이념이요. 유교가 치국의 이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을 때가 바로 최승로의 지적 때문이었고 유교가 나라 정치 이념이 되면서 불교와 유교가 뒤섞여 있던 나라에 정리가 된 거예요. 개인의 덕을 닦는 이념은 불교가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은 유교가 담당하게 되면서 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이것이 정비가 됩니다. 국자감이 정비가 돼요. 그래서 거기 다시 왼쪽 아래로 넘어와서 자, 지방에 최초로 지방관이 파견되는 12목이 되겠고요. 또 중앙행정제도로 이성, 육부체제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뒷장에서 할 거예요. 자, 거기다 봄의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 요거 아까 왕건 때는 흑창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의창이라고 할 겁니다. 또 물가 조절 기구로 상평창이 만들어지는데 고려가 창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 창은 다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곡식을 쌓아두는데 그 의미가 그 목적이 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봄의 곡식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의창,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평창 이런 식으로 좀 창이 많이 나와요. 고려가. 최초의 동전을 발행할 때가 이때기도 해요. 권원중보. 최초의 동전 발행입니다. 우리 역사상. 다만 유통은 안 돼요. 우리는 자급자족적 경제구조라 유통되는 화폐는 조선시대 말에 나와요. 예, 상평통보라고 그 전에 나오는 동전들은 하나같이 유통
안 됩니다. 고려 때 동전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시험 문제 참고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통되는 화폐는 없어요. 자, 고려시대 최고의 국립대학은 국자감 되겠고요. 지금 이게 나라 초반이거든요. 요런 태조왕건이나 광종이나 성종, 아직 나라 초반은 지금 집권 세력을 호족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신라 말에. 자, 이렇게 호족이 만든 나라 고려 역사 쭉 갈 텐데 초반부터 외적의 침입은 거세요. 왜냐면 우리가 북진을 하는 이상 북방 유목민족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방 유목민족들과의 전쟁은 사실상 예견이 된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거란이죠. 거란. 너는 이 거란이요, 이 요나라 있잖아요. 요나라라는 국호를 세울 만큼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이때. 이 거란의 요나라는 근데 참고로 얼마 오래는 못 갈 겁니다. 이후에 여진의 금나라가 들어설 거고 이후에 또 몽골의 원나라가 들어설 건데 이런 북방 유목민족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진짜 그 거친 성질을 이용해 한순간에 대제국은 만들어요. 근데 그 대제국을 만드는데 중심축이 됐던 역사에 정말 역사가 허락한 마초가 뭐 대표적으로 몽골 하면은 이제 태무친 징기스칸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진하면 아골타라는 인물이 금나라 건국할 겁니다. 이때 거란은 요나라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그 흩어져 있던 부족을 말아버릴 텐데 참고로 한순간 대제국을 만드는 그 거친 성미를 가진 그 북방 유목민족들이 그 대제국이 오래 유지는 못 돼요. 바로 이에 대세를 뺏기는 거죠. 이게 이 거친 유목민족들이 그 거친 성미를 이용하여 한순간 대제국 만들지만 마초가 죽으면 어김없이 찢어지고 분열하는 원래 성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내 약해져요. 바뀔 때마다 외적을 쳐들어오니 고려가 진짜 피곤한 나라죠. 자, 거란의 1차 침략이 벌써 이때예요. 993년. 청천강 경계로 바로 80만 대군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게 거란의 1차 침략이에요. 근데 고려 외교관 하나가 가만히 저들의 눈치를 보니까 진짜 우리를 정벌할 마음으로 온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관은 예나 지금이나 진짜 그렇게 눈치가 빨라야죠. 서희예요. 그래서 서희가 그 적장이었던 소소녀가 외교 단판을 짓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여진족 핑계를 대며 여진족이 깔짝깔짝대고 있는 땅 바로 이 압록강 하구를 우리 주면 내가 왜 너희를 조빙하지 않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단판이 완전히 먹혀서 이때 강동 6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압록강 하구 땅이 우리 땅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강동 6주를 대려 획득하게 되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우리나라 외교사에 있어서 기리기리 기록될. 근데 우리가 손가 끊고 중국의 손가 끊고 너희를 조빙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2차 침략, 3차 침략을 계속하게 될 텐데 그 2차 침략 때는 나라 수도 개경이 무너지는 충격. 우리가 싹싹 빌어서 그 위기는 모면합니다. 그 3차 침략이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3차 침략 때는 진짜 거란이 고려인들과 말 섞지 않고 그냥 고려를 정벌하겠다라는 목표로 온 거고 소배압이라는 백전백승에 대단했던 장군이 딱 10만 명의 최정예 군사를 몰고 들어왔는데 이때 바로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격파를 한 거죠. 그게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고요. 귀주는 저기예요. 강동 6주 맨 끝자락입니다. 여기에서 거란을 최종적으로 물리쳐내면 우리는 국경지방에 강감찬의 권위에 따라서 무슨 장성을 쌓게 되느냐. 우리 역사상 두 번째 천리장성을 축적하게 됩니다.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첫 번째 천리장성은 고구려가 당나라를 맡겠다고 요동과 요서지방에 쌓았던 성이었어요. 예. 자, 첫 번째 천리장성, 그 이후 두 번째 천리장성을 이렇게 고려 국경에다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란의 침략을 1, 2, 3차로 이겨내면 우리는 국경이 압록강까지 넓어졌고요. 나라 수도 개경에는 나성이 놓여지게 됩니다. 나성. 자, 지금까지 목종 7대 임금까지 왔는데 참고로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거란의 침략이 1차 침략부터 마지막 3차 침략까지 토탈 28년이나 됐었거든요. 이 시련의 시기 동안 우리는 먼저 대장경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7대 실록, 역사서도 편찬해내는데 요거 나중에 다 몽골 침략 때 소실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현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몽골 침략 때 다시 만드는 게 팔만대장경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만들어요. 자, 52쪽으로 넘기시면 이게 고려 제도사예요. 고려 제도사. 이성육보 간단하게 보면 이게 나라 중앙행정제도인데요.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여기에서 의논하고 결정하면
그 밑에 상서성이 집행해요. 자, 중서문화성의 최고 장관은 문화시중입니다. 그 문화시중 아래로요. 문화시중 아래로 자, 나라 2품 이상 제신이라 불리고요. 3품부터 낭사라고 불려요. 요 제신과 낭사도 들어보셔야 될 이름이긴 합니다. 자, 상서성 아래 이제 상서성이 집행기구인데 상서성 안으로 육부를 두고 있어요. 그 육부가 가장 높은 인사권 담당하고 있는 2부, 그 다음에 병부, 군사를 지휘하는, 또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 재판하는 형부, 예부, 공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뭐 각각 일일이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비서실로 중추원을 두고 있고요. 자, 관리감찰기구로 어사대를 두고 있고요. 또 회계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3사를 두고 있는데, 자, 이제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이 국가의 행정 시스템은 싹 다 중국 제도를 모방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 이성 육부 체제를 운영하는 와중에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기구가 있어요. 도병마사와 또 하나 식목도감이라는 건데, 식목도감은 이 나라의 법을 다룹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소병마사는 군사회기구인데, 아니 이 나라가 허겁날 외적이 쳐들어온다 했어요. 그러니 이 도병마사가 매우 중요한 국가기구가 되겠죠. 근데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다른 말로 자, 제추회의라 그래요. 왜 제추회의냐면 나라 2품 이상의 고관들만 참여하는 매우 높은 귀족회의예요. 나라 2품 이상 되게 높은 초고위급 관료인데, 일단 제추회의의 제가 바로 누구냐면 중서문화성의 제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중추원도 2품 이상이 추밀로 구성되고요. 2품 이상의 추밀, 3품 이하가 승선인데, 이런 식으로 요거 추밀 이렇게 해서 바로 2품 이상의 제신과 추밀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나라 진짜 높은 고관들의 회의입니다. 제추회의. 그래서 도병마사를 다른 말로 제추회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나라가 신라보다는 진짜 확실히 발전된 나라인 건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가 생겨나요. 우리 사극에서 진짜 많이 듣는 대사죠.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거요. 이걸 우리는 간쟁이라고 하는데, 일단 국정을 비판하는 대목이 되겠죠. 또 왕의 명령을 봉투에 담아 갖고 오게 되는데, 이 봉투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왕이 누군가를 임명하려 하는데 임명 동의를 해주는 거죠. 우리 그걸 서경이라 하는데, 간쟁, 봉박, 서경, 이런 민주적인 제도, 왕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처음 생겨나는 게 고려입니다. 그 민주적인 제도 대간을 구성하는 자들이 낭사와 어사대, 낭사와 어사대, 이들을 대간이라 부르고요. 이 대간이 담당하는 게 바로 간쟁, 봉박, 서경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대간의 업무를 낭사와 어사대가 맡는데, 요거 조선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을 할 거고요. 어사대가 이름 바뀐 게 사헌부인데,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까지 조선시대 그 대간의 역할들이 진짜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조선 정치하면 붕당이잖아요. 붕당 때 이 3사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이.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건 고려인데 나중에 활성화되는 건 조선시대 가서 이 대간의 역할들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게 일단 이성 육부였고요. 그 다음 지방행정제도는 여기 천리장성 아래로요. 5도 양계예요. 자, 천리장성 아래로 볼게요. 저기 북경지방에, 자, 여기 북계가 형성이 되고 여기 동계가 만들어져요. 이 북계랑 동계는 북방민족 맡겠다, 또 왜구를 맡겠다.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우리 군사행정구역엔 병사들이 많습니다. 또 병사들이 타고 달릴 말이 많겠죠. 그래서 군인도 말도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양계 병마사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군사행정구역이고, 이 군사행정구역 북계, 동계 각각 북계병마사, 동계병마사.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지사 같은 개념인데 굉장히 좀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죠. 군인들과 말을 이제 다스리는. 그래서 북계병마사, 동계병마사 이렇게 2명의 병마사가 존재하고요. 여기가 일반행정구역 5도인데 5도에는 안찰사, 도에는 안찰사가 있어요. 도 밑에 이제 현이 있는데, 현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현에 수령이 파견되거든요. 근데 이 현은 자,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어요. 두 개를 나눠요. 속현의 개수가 사실 주현보다 약 3배가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지방관을 파견하고 여기서부터 지방관 파견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과거 신라보다는 훨씬 지방관 파견이 많은 것이긴 한데,
지방간이 완전하게 모든 현에 다 파괴내는 조선에 비하면 아직은 중앙집권이 많이 허술한 거죠. 맞아, 고려는 아직 많이 허술할 거고, 일반 행정구역 현인데 현이 되지 못하는 마을 이름이 향으로 끝나거나 부곡으로 끝나거나 소로 끝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여기 지역 사람들은, 이게 고려의 특징이거든요. 여기 지역 사람들은 세금 액수가 유달리 많아요. 다른 지역으로 도망도 못 갑니다. 세금을 낸다는 건 천민이 아니란 뜻이에요. 양민은 양민인데 특수한 양민이에요. 세금 액수가 유달리 많은. 그래서 매일 그 국가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마을 이름이 향으로 끝나거나 부곡으로 끝나거나 소로 끝나는 특수행정구역도 역시 지방간 파견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지방간 파견이 안 되는 지역을 누가 다스리느냐? 향리라는 토착 세력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토착 세력이 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아직 중앙 집권이 좀 허술하다라는 대목. 자, 풍수지리적으로 일단 나라 1의 수도 개경, 2의 수도 서경. 명당 한 군데 더 찝는데요. 그게 일단 천년의 수도 여기였어요. 신라 금성이요. 이때부터 동경이라 불리는데, 참고로 동경은 나중에 탈락해요. 어디가 빵 뜰 거냐면 남경이 빵 뜹니다. 그 남경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고려시대 중기서부터 남경이 길지로 숭상받거든요. 그러니 고려 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나라를 뒤집지 않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나라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한양으로, 서울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남경은 서울이에요. 자, 나라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중앙군은 2군 6인데요. 우리 그 중앙군의 개념은 왕궁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인데, 통일신라가 구서당이 있었어요. 통일신라 구서당. 지금 고려는 2군 6위. 2군 6위가 있겠고요. 지방군은 5도에는 주현, 양계는 주진군이 각각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부대는 잇따라 배우시면 계속 나올 거예요. 여진을 정벌했던 별무반, 그 다음에 몽골 침략 때 싸웠던 삼별초, 이렇게요. 자, 이 나라는 과거 시험이 등장하는 나라. 언제부터였죠? 광종 때부터였죠. 자, 근데 흔히 생각하는 문과, 그 다음 무과, 또 기술관을 선발하는 게 잡과거든요. 근데 문과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무신들을 차별하는 나라인지 무과가 없다는 거.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관이 있거든요. 나라 최고의 국립대학 국자감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국자감이 6학제인데요. 그러니까 6개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딱 절반은 유학부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문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가게 되면 기술학부예요. 그래서 국자감이 기술학부까지 같이 있어서 여기는 잡과를 준비해요. 유학, 서학, 산학이요. 예. 그래서 여기 유학부가 이제 문과를 담당하는데, 그 제술과 명경과, 그 제술과라는 건 술술술술 이제 이 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시험, 문장력을 테스트하는 게 제술과 시험이고요. 경전 해석하는 게 명경과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봐도, 예, 사실 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할 때도 장르를 나누어서 선발은 하지만 들어가면 대다수 그 자격이라는 게 똑같아지잖아요. 뭐 똑같아요. 제술과를 보든 명령과를 보든 들어간다면 뭐 같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귀족들과 주로 높은 향리들의 자제들만이 이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나라 5품 이상의 고관들은 음서라는 게 과거 시험 면제예요. 면제를 시켜주는 특혜라는 거죠. 5품 이상 고위급 관료들의 자식들에게 그 음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기술관 선발하는 게 뭐 의관, 역관, 율관, 상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잡과 시험. 이 나라가 불교를 워낙 숭상하는 나라다 보니 승과는 있어도 무과는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고려의 제도사까지 보셨어요. 이제는 고려의 중기사회로 들어갑니다.